안녕하십니까. 토스뱅크 노드.js 디벨로퍼 박진수입니다. 서버, 이 단어를 보시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이제 대부분 전통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로 이루어진 API 서버를 떠올리실 텐데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서버는 요청을 처리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모델이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개발 및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수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해 대규모 트래픽 처리에 용이하고 토스뱅크에서도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은 토스앱의 웹뷰에 노드.js의 대표적인 서버 프레임워크인 네스트.js 서버를 띄워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동작하는 웹뷰 서버를 만들게 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토스뱅크에서는 금융 맥락의 혁신을 위해 여러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기술은 토스뱅크의 전반적인 비대면 대출 시스템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우선 인터넷 전문 은행인 저희 토스뱅크는 비대면으로 대출 서류를 받기 위해 대기관에 접속해 서류를 자동으로 스크래핑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토스앱을 통해 유저의 기기에 보이지 않는 웹뷰에서 실행이 됩니다. 프론트엔드인 서비스 웹뷰와 스크래핑을 담당하는 스크래핑 웹뷰가 메시지를 통해 이제 자료처럼 요청을 주고받으면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사용 중이던 서비스가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거든요. 그 메시지 기반 요청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팀과의 사전 협의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미리 정해야 되는 그런 양도 상당했고 전체적인 테스트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발을 하기 전에 사전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한 병목과 비율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간단히 요구사항을 분석해 봤는데요. 병렬 처리가 가능해야 되고 이슈 발생 시 디버깅이 용이한 형태여야 하고 모두의 생산성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 방법을 찾던 도중 웹뷰에 서버를 띄우게 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선 메시지 기반 방식에 비해 API 방식으로 바꿔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장표에서 정리해 보았어요. 어, 메시지 방식은 중간에 오류가 발생했다든지 뭐 이유로 중단이 되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근데 API 방식은 이제 시작과 끝이 명확하기 때문에 뭐 리퀘스트가 가면 리스폰스가 오는 게 보장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응답이 꼭 오도록 이렇게 기술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표준화된 API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개발과 디버깅 모두 쉬워졌고 이제 통일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서 고객에게는 오류를 자세히 안내하거나 제 상황에 따른 분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비대면 대출 서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대출 서류가 필요한 대위 기간에 로그인하고 증명서 등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고객 대신 토스앱에서 수행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크게 보면 기관에 로그인을 하는 것과 서류를 가져오는 것 두 가지 액션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메시지 방식에선 로그인 후 공통 스토리지에 뭐 세션을 저장 방식으로 쉽게 말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션을 이어나가는데 API 방식으로 다시 재설계를 하면서 표준화된 어소라이제이션 헤더와 토큰을 이용해 세션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API 방식으로 새로 설계를 하면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서류 발급 기관에 로그인하는 액션과 서류 발급하는 액션이 분리되어야 하고 시간 단축과 오류 발생을 낮추기 위해 동시성 제어도 필요한 부분이었고 모든 직군의 생산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슈 발생 시 디버깅 용이해서 빠른 처리가 가능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방식과 API 방식을 비교하면은 메시지 방식은 사전 정의가 필요하고 서비스 개발에 드는 코스트가 크지만
API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표준화된 스펙으로 통신을 진행해서 사전 협의가 필수가 아니고 다른 팀과의 협업도 좀 원활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토스뱅크가 네스트JS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스뱅크의 노드.js 챕터는 서버 프레임워크로 네스트JS를 지금 차용을 하고 있고요. 네스트JS는 아시다시피 모듈, 컨트롤러, 서비스, 프로바이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즈니스 로직을 유지 보수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 기반의 개발은 어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을 제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대요. 미드웨어나 인터셉터, 의존성 주입과 같은 기능들을 잘 활용해 일정 이상의 코드 퀄리티를 담보하고 컨텍스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웹뷰에 네스트JS를 올린다는 아이디어도 저희가 네스트JS를 서버 스택에 사용하기 때문도 있었는데요. 프레임워크의 스택이 같으면 개발 생산성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켓 통신 대신 다른 방법, 즉 웹뷰 간 통신을 이용해 네스트JS를 동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선 HTTP 라이브러리와 HTTP 프레임워크 그리고 네스트JS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HTTP 라이브러리는 노드.js에서 HTTP 통신을 하기 위한 로레벨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라이브러리 직접 핸들링하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프레임워크인 익스프레스, 패스티파이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훅이나 미드웨어 각종 설정들을 이처럼 HTTP 프레임워크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네스트JS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조금 더 고수준으로 서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터셉터, 의존성 주입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서버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스트JS에서는 HTTP 프레임워크를 원한 형태로 교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친숙하실 텐데요. 어댑터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쉽게 익스프레스에서 패시파이로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HTTP 어댑터는 네스트JS를 사용해 보신 분들에게는 많이 익숙한 그런 물건입니다. 네스트JS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잘 추상화가 되고 모듈화되고 있어 인터페이스만 맞춰준다면 원하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어댑터를 사용해서 저희 MVP 모델에서는 어, 어, 어댑터를 바꾸는 방법으로 웹뷰 간 통신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HTTP 어댑터를 새로 만들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직접 라우팅을 핸들링해야 되고 에러 처리나 예외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익스프레스나 패스티파이에 들어있는 서버 프레임워크가 해주었던 일들을 다시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 버그가 없으라는 법이 없죠. 실제 서버 동작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추후에는 패스티파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패스티파이는 노드.js의 빠른 성능과 확장성을 자랑한 서버 프레임워크인데요. 패스티파이에서 이미 잘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저희의 관심사인 소켓 통신을 웹뷰 간의 통신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주 제품화되는 단계에서는 패스티파이를 활용하게 되었고요. 웹뷰에서는 웹뷰 바깥 또는 앱의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앱에서 앱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요. 앱에서 제공하는 브릿지와 스크립트 호출을 통해 앱에서 웹뷰로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 웹뷰에서 앱으로 데이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플로우를 살펴볼까요? 먼저 서버는 서비스 인풋 값을 프론트에 전달합니다. 서버는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와 어떤 API로 호출할 건지를 미리 결정하여 프론트엔드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프론트엔드는 앱 브릿지를 통해 약식 HTTP 리퀘스트를 진행을 하고 앱 브릿지는 웹뷰 서버에 샌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실제 서버처럼 네스트JS 요청이 오고 응답을 받아나면 다시 앱 브릿지로 리시브 메시지를 전달해서 프론트엔드로 응답 값이 가는 형태입니다. 복잡도를 줄이고자 프론트엔드는
서버에서 요청한 값을 그대로 웹뷰 서버에 전달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FE는 단순히 요청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는 서버와 웹뷰 서버 간 통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비대면 서류 제출 시스템을 사용하는 쪽에서도 관리하고 유지하는 쪽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플로우를 지금보다 더 추상화시키고 복잡한 동작은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플로우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개발을 진행하고 이슈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방금 전에 약식 HTTP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웹교관 통신에는 HTTP처럼 보이는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HTTP의 구성 요소인 메소드, 헤더, 바디, URL을 최소화해 정의한 요소인데요. 실제로 기관과의 통신은 HTTPS 보안 통신으로 진행이 되지만 프론트와 웹뷰 간의 통신은 이처럼 약식 HTTP로 정의된 인터페이스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웹뷰 간의 통신뿐만 아니고 디버깅이나 유지보수 목적 등 콘솔을 이용해 제 리퀘스트나 리스폰스를 주고받을 때도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API를 구성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것 때문에 좀 골머리를 앓은 적도 있었을 거예요. 성공 실패 처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것인데요. 한번 만들어지면 큰 틀에서 변경을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대회 기간에 접속해 증명서나 자료를 가져오는 시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케이스에 따라서 서버 측의 분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고객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처럼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고객에게 메시지로 이제 정의를 해주고 유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 건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프로세스가 처리가 되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외부에서는 노출이 되지 않는 내부 메시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클라이언트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메시지가 대고객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 토스 앱에서 동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고객에게 다른 에러 메시지를 노출해 이슈 상황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런타임 에러와 같이 Node.js의 팀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제 너무 날 것의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고객에게 적절한 메시지가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도메인이 특이하다 보니까 동시성 제어에서도 이제 좀 다른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버 환경에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레디스를 사용해서 이제 동시성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레이스 컨디션을 Nest.js를 웹뷰에서 띄우게 될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우선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기간에 접속하고 서류를 발급하는 시스템 특성상 동시성 처리를 하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을 두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API 3과 API 4는 문제없이 처리되었지만 API 1과 API 2는 병렬 요청을 하지 못하는 API로 충돌이 발생해서 두 API 모두 에러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레디스를 사용하는 서버와 다르게 다른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인 서버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디스를 활용했겠지만 웹뷰의 Nest.js 서버에서는 인메모리 스토리지를 활용해 동시성을 제어하게 되었습니다. 시퀀셜과 패러렐이라는 태스크 종류가 있는데요. 각각의 API 또는 함수의 데코레이터를 달면 룰에 맞춰서 동시성 제어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시퀀셜 작업이 실행 중이면 다른 모든 작업들은 대기하게 되고 패러렐 작업이 실행 중인 경우 새로운 패러렐 작업은 병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작업 중에 새로운 시퀀셜 작업이 요청되면 대기를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전 장표로 돌아가서 API 1과 API 2를
시퀀셜 작업으로 설정한 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PI 1이 완료될 때까지 나머지 API들은 대기 상태로 진행이 되고요. API 1이 끝나면 API 2가 실행되고 API 3과 4는 2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동시성 처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동시성은 데코레이터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손쉽게 구현을 하였는데요. 컨트롤러의 메소드에 손쉽게 추가해 동시성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동시성 제어가 가능하고, 또한 범위나 아니면 특정 기관만, 특정 그룹만 동작하도록 범위를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방식인 메시지 방식에서는 서비스를 구현할 때 인풋과 아웃풋을 정의하고 구두로 많이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사내 메신저라든지 인터페이스를 구두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오래된 정보이기도 하고 최신 인터페이스 확인하려면 항상 팀에 요청을 해야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API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메시지 방식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스웨거 같은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개발자나 팀원들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스웨거를 열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협업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요. 화면의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계없이 API 형태로 만들게 되면서 평균 3, 4주였던 협업 기간이 1, 2주로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앱을 이용해 사내에서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퍼널도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실제 Node.js 서버를 띄운 것이 아니고 저희 토스 앱에서 토스 앱의 시뮬레이터에서 동작하는 그런 가상의 서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프레임워크, 테스트 프레임워크까지 만들어서 노드 팀이 아닌 다른 직군들의 엔지니어들도 테스트를 쉽게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설계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각자의 역할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이 바뀜으로써 뭐 직군별 역할도 다시 정립을 하게 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프론트엔드는 외부 기관 로그인에 대한 비즈니스 처리만 맡고, 어떤 기관에 로그인해야 될지, 어떤 서류를 요청을 할지는 서버에서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구조는 RPC에서 착안을 했는데요. FE는 서버에서 요청한 것을 그대로 실행만 하면서 서버와 웹뷰 서버와의 직접적인 통신을 하는 것처럼 간단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서버는 어떤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API를 호출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로그인을 위한 공통 페이로드를 만들고 성공 또는 실패 시 FE로부터 받은 결과값을 복구하고 비즈니스에 맞는 처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노드팀은 어떨까요? 노드팀은 웹뷰 서버 플랫폼 유지 보수하고 신규 API를 개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앞서 말씀드렸던 스웨거 같은 툴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메시지 기반 방식에서 API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센트리도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기관에 접속하는 서비스 특성상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도가 있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HTTP 요청에서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환경과 상황은 어떠한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모니터링 툴로 API 모니터링과 APM 툴로 센트리를 도입해서 많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센트리 알람이 온 상황인데요. 이제 뭐 나온 것처럼 센트리의 퍼포먼스 기능이나 알러트 기능을 활용해서 평균 응답 속도, 오류율, 사용자 수,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를 면밀하게 계측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전에는 평균 한두 시간 정도 걸렸던 일이 30분 안팎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브라우저의 웹뷰 서버를 동작시키기 위한 빌드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번들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배포 용이성을 위해 하나의 파일로 번들링하면서 디펜던시 설정과 폴리필 작성을 했고, 패시브 파일을 웹뷰간 통신에 적용하기 위해 Node.js 빌트인 클래스들을 재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패시티파이의 서버 팩토리 기능을 활용해 HTTP 라이브러리를 주입해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웹뷰 네스트.js 서버는 웹팩을 사용해 번들링을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존성도 같이 비대가 될 수 있는데 폴백 설정과 필수 의존성에 대해 스크립트를 작성해 정상적으로 번들링 될 수 있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에는 알다시피 프로세스라는 객체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된 폴리필도 작성을 했습니다. Node.js 빌트인 클래스는 이제 동일한 HTTP, 정확히 말씀드리면 커스텀 HTTP 어댑터를 만들게 되면서 필요해졌는데요. 라우팅이나 에러 처리들을 모두 수작업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공수가 있긴 하지만 이 작업을 활용해서 이제 패시브 파일을 웹뷰 서버에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우 레벨 라이브러리에 그 HTTP 모듈을 다시 정의하면 이처럼 패시브 파일을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Node.js 소스 코드를 참고해 거의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직접 클래스들을 구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패시브 파일의 HTTP 라이브러리를 정의하는 서버 팩토리에 create 서버 팩토리를 주입해 줍니다. 그렇다면 패시브 파일 어댑터의 옵션으로 해당 파라미터가 뚫려 있거든요. 저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잘 돌아갑니다. 직접 만든 크리에이트 서버 팩토리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인터페이스는 Node.js와 동일하지만 실제로는 웹뷰간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포함되어 있지만 Node.js와 브라우저의 엔진은 많이 달라요. 토스뱅크에서는 웹뷰에서 Nest.js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폴리필을 넣는 식으로 구현을 했거든요. 브라우저 런타임이지만 Nest.js가 동작하는 이유도 Nest.js가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모듈 그것을 본따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웹뷰 서버는 개별 클라이언트의 웹뷰에서 인스턴스가 실행되므로 소켓 통신이 아닌 웹뷰간 통신으로 요청을 주고받도록 만들어져 있고 표준화된 도구들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 버전이 민감하고 빌드 과정에서 상당한 폴리필을 넣어야 된다. 그리고 어싱글 컨텍스트와 같은 Node.js 고유의 기능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저희 웹뷰 서버를 정리하자면 토스뱅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타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한 고객님께 동의를 받고 해당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하는 스크래핑 시스템에 활용된 서버인데요. 서버이지만 토스뱅크 인프라가 아닌 고객의 토스 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웹뷰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기존 구현되어 있던 스크래핑 방식에 비해 개발 생산성과 구조 모두 효율적이고 모니터링 시스템까지 갖춘 등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토스뱅크의 엔지니어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메시지 방식에서 API 방식으로 바꿨다가 아니고 전반적인 일하는 방식이나 역할 롤까지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결과 전세 대출에서 수많은 스크래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런칭할 수 있었는데요. 본래 스크래핑이라는 것이 어려운 도메인일 뿐더러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이전보다 더 가시적이고 예상 가능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만들어서 더 한 단계 나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단순히 노드 팀의 아이디어나 누가 뛰어나다고 보다는 새로운 플랫폼에 공감하고 지지해준 많은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리고 토스뱅크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스뱅크 Node.js 플랫폼 팀에서는 웹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함께 발전시키고 나아가실 분들을 찾고 있는데요. 노드 팀에서는 금융 맥락의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서비스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